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들 중에 나쁜 습관에 고착된 확장판과 같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심각한 중독들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폭식증, 이런 일상 속의 중독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물론 중독에 관련된 학문적이고 의학적인 정의와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분명 중독은요, 그게 없을 때 무언가 부작용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걸 내가 하지 못하면 혹은 그걸 접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독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 꼭 그런 걸로 해야 돼? 다른 좋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알코올, 도박, 마약,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오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것들.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혹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의 중독이란 말이 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뭔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이 잘 되는 사람, 무언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으로 도피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흥미로운 것으로 도피하죠. 그렇게 중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또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가게 되죠. 즉, 어딘가로 향하는 혹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중독의 중요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바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으로 인해 도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다양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대안이 없는 경우에 중독이 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던 가정주부가, 혹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대표가, 이 두 사람은 특징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 모두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삶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단조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왜 다를까요? 바로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무언가 일탈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탐닉적으로 대안 없이 빠지는 중독적인 현상들을 늘 위험에 빠져 있고 위험을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저의 대답은 상당 부분 예스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은 지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인과 가족은 변화 없이 단조롭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사자의 삶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리를 끊는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혹은 새로운 관점을 넣어준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과 가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나 아니면 당연한 당위적 행동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독적인 현상을 보면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뢰, 아니면 주위의 다른 많은 분들의 무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책임과 고통을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의외로 물리적 상황과 거리에 의외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참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면 실제로 거리를 멀게 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해결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는 그런 곤란한 일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리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스트레스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통제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기존의 나쁜 습관을 쉽게 꺼낸다는 거예요. 온갖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중독됐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리면 거리, 주거 형태면 주거 형태, 혹은 그 외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 한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뇌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게 하고 몸이 멀어지는 그런 수준의 생각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들이나 사이트들이 있죠. 거기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시면 뇌는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만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중독적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나쁜 습관이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니, 습관이란 뭘까요? 일단 습관은 심리학에서 더 이상 인지적인 모니터링이나 관심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일련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총에 방아쇠를 당했는데 공이가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 총알이 총구를 통해 나가는 것,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내가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한 번에 연쇄적으로 화바바바박 하고 나가버립니다. 습관이란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동화돼 있다. 어떤 트리거가 딱 생기면, 즉 촉발 요인이 생기면 그 이후에 4가지, 5가지의 스텝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OTT로 되어 있는 시리즈를 볼 때 이른바 노래방 새우라는 걸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드라마 1회를 딱 켜놓고 손을 집어넣기만 하면 시리즈와 노래방 새우깡 전체 봉지가 다 끝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쪽 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서로 MOU를 맺어서 한쪽이 자동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짠 걸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저는 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쩌죠? 문제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습관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없을까요? 일단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요, 언제 가장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자동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나의 의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튀어나오는가? 그게 바로 지쳐있을 때와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당연히 몇 번 이상 받으셨겠죠. 우리 뇌는요, 재밌게도 지쳐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제일 먼저 끄는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습관 컨트롤러를 끈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2-3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면접을 지원을 일찍 해서 오전에 보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오전보다 오후가 아무래도 좀 더 지쳐 있겠죠. 그래서 오후는 지원자들이 정말 갖가지 자기 습관을 면접관인 저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오후 3시가 넘어서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오후 3시 이후에 들어온 지원자들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일 재밌는 건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갑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분의 평상시 습관이에요.
물론 지쳐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죠.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똑바로 사세요. 제가 황당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혹은 심지어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자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쓰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습관은 이제 없앨 수 없으니 말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없앨 수 없으니 포기하고 살까요? 그러기엔 너무 또 억울하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쁜 습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나쁜 습관이 있는 위치 위에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울 수는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OTT 드라마를 보면서 커다란 봉지에 과자를 다 먹는 그런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자 봉지에 손을 넣을 때마다 제 가족이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마!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잘해야 30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 버텨본 적도 없습니다. 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무언가에 심취해 있거든요. 무언가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나의 습관은 고개를 쳐들죠. 저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무엇으로 과자를 집죠? 손이죠. 그러니 손으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뜨개질을 합니다. 둘째, 에어캡슐이라고 하나요? 더 좋은 용어가 있죠. 뽁뽁이를 터뜨립니다. OTT를 보면서 뽁, 뽁, 뽀복, 뽀뽀복, 뽁뽁뽁 하면서 보기 시작하죠.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나쁜 습관의 자리에 그 습관을 실행하는 무엇인가 나의 신체 기관으로 혹은 도구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에 대한 나의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는 마치 어렸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친구의 이름이지만 기억나지 않고 우리 기억 내부의 공간을 헤매는 단서나 실마리를 잃은 파편처럼 결국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그런 실마리 잃은 기억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 나쁜 습관들은 결국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나쁜 습관의 범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들입니다. 디지털 기기들이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나의 신체 장기의 일부예요. 이게 없더니 마치 내 몸에 어딘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느낍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웃지 못할 데이터를 보여주시더군요. 그 회사는 부상의 정도가 꽤 심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아무리 잘 지키라고 감시하고 교육하고 감독해도 그 사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대표님이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할 때 스마트폰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저의 대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업장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 그 옆에 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옆에 두고 있다면 트리거에 의해서 안 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 보통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시겠죠. 약물이나 그 외에 약물에 준하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약물은요, 점점 더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하고 자극적인 양과 정도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은 릴스나 쇼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45분 혹은 1시간 15분을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혹은 영화관에서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릴스나 쇼츠에 빠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것과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길고 싱거운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마라톤과 같은 길게 뛰는 달리기에 열중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그렇게 뛰고 나면 굉장히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강제적으로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스마트폰 없이 싱겁게 길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과 스마트폰을 차에 놔두고 산책을 갑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고요. 마치 그 산책을 하는 30분 동안 나에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엄청난 전화가 한 100개쯤 올 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 잘 아시죠? 명상도 마찬가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니 릴스나 쇼츠를 보기는 보더라도 예전처럼 중독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이 릴스나 쇼츠를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싱겁지만 긴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느 한쪽이든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싱거운 것을 길게 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느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줄까요? 보는 것보단 쓰는 게 더 느려집니다. 같이 쓴다 하더라도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단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게 더 느려지죠. 릴스나 쇼츠에 굉장히 중독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덜 보게 만드는 접근은 대부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재밌게도 펜으로 일기를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상당한 진정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느린 것이 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거거든요. 분당 150타 이상을 치는 저도 이메일 한 장을 치면 한 페이지를 치면은 몇 분이면 칩니다. 하지만 펜을 잡고 그걸 편지로 쓰면 한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메일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나 자극적인 언어 혹은 조금 표현상 부적절한 것들을 편지로 쓰면 대부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저의 언어와 생각을 더 제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려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명상, 심호흡, 그 다음에 손으로 글쓰기. 결국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혹은 여건 속에서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우리 뇌에게는
훨씬 더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될 겁니다. 재밌는 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착돼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형성됐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도 어떤 분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습관에는 형성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이지 참으로 습관적으로 연구해온 집단입니다. 습관은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 결정적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와 거의 같은 종류의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죠. 저는 참으로 재밌게도 논문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연구실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죠. 일반 대중들을 독자로 한 언론사 칼럼은요, 정말 연구실에서 죽어도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원고의 데드라인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키보드에 손만 얹어놓으면 칼럼이 써지는 순간과 환경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난 뒤 집에 있는 제 책상에 컴퓨터의 키보드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써보려고 해도 뇌가 바보가 됐던 제 칼럼의 내용은 거기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 칼럼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데 14년째 연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재가 떨어질 만도 한데 라고 하면 저는 농담 반, 하지만 진담도 약간 섞어서 2년치 칼럼 제목이 다 나왔어 라고 너스레를 떨죠. 로버트 치알디니가 바로 주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습관이 되려면 if, then, when이 다 있어야 된다. if는 만약, then은 뭐뭐 하고 난 다음에, when, 언제.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 앞에 전조 조건이 있어야만 뇌는 패턴으로 기억하고 습관으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사의 처방전이 두려우시죠? 왜? 이미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되는 약을 if, then, when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에 물 한 컵 마시면 이 약을 복용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 있죠.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일주일만 해보면 일주일 후부터는 물컵에 이미 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과정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회의했던 사람, 자문했던 기업, 가르쳐봤던 주제, 만났던 학생, 그중에 칼럼 제목을 떠올리는 if then when의 습관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 지도교수이자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하나의 첨언을 하죠. 그 if then when을 실행하는 날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무언가 기분이 좀 처지는 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일까요? 그날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뇌가 욕심부리는 날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혹은 너무 행복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더할 나위 없다. 오늘만 같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준비를 뇌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약간 침울한 날, 약간 우울한 날, 너무 슬프거나 괴로운 날은 아니고요. 약간 우울한 날, 침울한 날, 울적한 날에 우리 뇌는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평상시보다 좀 울적하세요. 좀 외롭고 쓸쓸하세요. 그날 이프된 회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5일만 더 하시면 이제 습관은 장착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습관이 누적돼 업적을 만든다는 거 잘 아시죠?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도 다 결국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진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순간에 만드시는 좋은 습관 하나는 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